자, 미국 매파적 동결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근데 뭐 어차피 어느 정도는 이미 다 영향 미치고 있었고, 이거 다 예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라고 하고 있겠지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대출 시장은 굉장히 위험해서 저희가 계속 경고 드렸던 것들이 있죠. 대출 중단 사태 일어날 거고, 대출 회수 사태 일어날 거다. 이런 징조들 혹은 이미 중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대출 상황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앞으로 진짜 대출 안 나온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놨던 대출까지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고금리 장기화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뭐냐, 올해는 한 차례 인상, 요거는 유지됐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년에 점도표상으로 4차례 인하가 2차례 인하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5.5니까 한 차례 더 올리면 5.75고 내년에 2차례 내린다고 해도 5.25예요. 내년까지 5%대 금리 간다는 소리죠. 근데 미국에서 금리 동결하고 금리 내린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다? 어디에 자금이 몰린다고 했어요? 미국 채권에 자금이 몰린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미국이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가 금리 올릴 때 금리차가 벌어질 때 이때 환율이 휘었죠. 근데 미국은 계속 올리고 우리나라는 안 올려서 금리차는 더 크게 벌어지는데 환율이 오히려 안정이 됐죠.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동결하기 시작했다 그랬을 때 환율이 다시 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튄 건 아니죠. 미국이 완벽히 동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완벽히 이제 우리 완전 다 올리고 동결 혹은 인하 여기까지 나오면은 환율이 어떻게 되겠냐? 자금이 빠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동결 이야기, 이제 금리 인상 끝났나? 라는 이야기가 거의 뭐 8월, 9월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역전이 됐어요? 채권을 사는 것보다 채권 만기가 돼서 받아가는 게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매파적 동결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언제 이후 최고치? 2007년 이후 최고치. 즉 과거에 2006년에 금리 인상하고 멈췄었죠. 그리고 2008년부터 금리 인하하기 전에 그때 채권금리 어마어마하게 높을 텐데 그때만큼 채권금리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만큼.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만큼 채권금리가 올라갔는데도 이번에는 경제위기가 없고 금융위기가 없다? 희망사항인 거죠. 안 터지면은 그만큼 길게 끌고 가는 거고, 그러면 경제 상황은 더 길게 쭉 고통을 겪으면서 디레버리징하고 자산 거품 빼야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채권금리도 다시 튀죠.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이제 또 7%를 돌파를 했다. 저희가 올해 8%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정부에서 금리 안 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누르고 있는데 뭐 하나 터지면 금방이에요. 그리고 그때 새마을금고 터지는 거 겨우겨우 막아놨는데 다른 데서 지금 문제들 슬슬 커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문제는 내년 2월까지 만기가 76조, 저축은행까지 합치면 100조 넘어가는데 저거 만기하려면은 금리 지금보다 더 높여서 주지 않으면 자금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자금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럴 때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 조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하는 것을 더 밀어서 현행 유지하고 은행채 발행 한도 확대해 주는 대신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했다. 즉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죠.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이게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수신 경쟁 자제해라. 대신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현행 유지하겠다. 요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와서 쉽게 말해서 은행이 이 정도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위험도랑 여기 위험도랑 여기 위험도에 따라서. 근데 그 자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금을 더 늘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늘리려면은 공격적으로 수신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현행 유지하겠다. 규제를 미루겠다는 거 외국에 다 있는 것들. 은행에서 맞춰야 되는 돈이죠. 외국에서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젤3 계속 미루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 답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은행채 발행이 확대가 돼요. 은행채 발행 한도가 확대가 되면은 당연히 채권 공급이 늘어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는 올라간다. 결국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대출 금리 올라가는 건 매한가지다. 약간의 시차를 줄 뿐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채권은 많이 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은행채 발행은 8조에 육박해서 전월 7월 대비로 90% 가까이 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아직도 55조나 남았다. 올해 55조면은 한 달에 약 평균적으로 13조에서 4조 정도 되죠. 13조에서 4조 정도의 만기가 남은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8조예요. 이게 역대급으로 또 늘어난 건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죠. 갱신되는 것도 많이 남았고 이게 레고랜드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유야무야 밀어가지고 나온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에 문제가 생기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대출을 통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대출을 통해서 더 높은 수익을 못 올린다.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정부에서 대출 금리 올리지 말라 그러고 혹은 대출을 내줬는데 어느 정도 고금리니까 사람들이 연체율이 늘어나거나 혹은 부실 채권이 늘어나서 오히려 손실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출을 안 내주겠죠. 그러니까 이미 저축은행에서는 대출 중단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저신용자 대출 중단이 비중이 50% 육박했다. 뭐 어떤 게 50% 육박했다 라고 하면요 가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31곳 중에서 14곳이 지금 저신용자 대상으로 대출이 중단됐다. 왜냐하면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금리는 높지만 부실 채권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수신 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수신 비용이 얼마 안 될 때는 어느 정도 부실 채권 처리해도 되지만 수신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부실 채권이 나면은 손실이 난다. 그러니까 벌써 대출 저축은행 쪽에서는 어느 정도 대출 중단이 저신용자부터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안 그래도 중저신용자들 빌려주라고 말했던 인터넷 은행이 주담대만 공격적으로 늘렸다가 정부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늘려놨던 것들 연체율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대출을 내주겠어요? 대출 중단은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대출 중단을 한 거 외에도 여기 10월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질타의 10월이 옵니다. 부동산 시장 급격한 주택 하락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하고 뭐 안심전환대출 풀고 그 다음에 등예 보금자리론 풀고 뭐 이런 것들 등등 하니까 대출이 다시 늘었죠. 의도치 않게 다시 대출이 늘었다. 이건 정부 편드는 기사예요. 의도치 않게가 아니라 의도했겠지. 부동산 시장 살아나라고. 그리고 왜 질타의 10월이냐? 국정감사 돌입하는데 금융권 국정감사가 돌입을 하죠. 근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는 최근 불거진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부동산 PF 등 제2금융권 대출 채권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이다. 근데요 이거 왜 금융위원장한테 물어봐요?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가계부채에 대한 원인 이거 원래 금융위 이름 맞는데 요거는 금감원장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금감원에서 계속 나섰잖아. 금리 낮춰라. 예대 금리 차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대출 더 내줘라. 금감원에서 나왔잖아요. 금융이 업무인데. 그러면은 금융위원장은 금감원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똥은 누가 싸고? 책임은 딴 사람이 진다. 여기에 대출 억제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주담대 한도 축소하고 특례 보금자리는 중단됐어요. 그런데 저기서 10월에 막 질타 받고 왜 대출이 늘어나냐 하게 되면은 더 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 결과는 누군가 다 볼 텐데.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억제가 되겠느냐? 아마도 은행권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지침상으로든 다주택자 대출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억제가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대출이 들어간 것은 50년 주담대 인터넷은행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지만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전세가 호가 비싸게 내놓고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DSR을 우회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대출. 요것도 영향을 크게 줬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하나씩 더 보이겠죠. 그 다음에 대출을 내주겠다고 해놓고 대출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분양 받으실 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분양 받으실 때 분양 상담사든 혹은 대행업체든 무슨 말을 짓거리든 그 말은 100%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양 끝나면 책임 회피하고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 자, 60% 미분양이 한 달 만에 완판된 실상. MBC 뉴스에 9월 6일에 나온 건데요. 무슨 내용이었냐?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땡땡 아파트.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는 명지국제신도시, 그 다음에 에코델타시티 이런 거 들어와서 공급 어마어마해서 대충 짓는 것도 많고 저기 공급도 많고 여러 가지 저런데 분양받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6월에 60% 미분양이었는데 갑자기 7월에 전타입 완판이 공지가 블로그에 업로드가 되더라. 어떻게 분양을 했냐? 라고 했더니 계약금 5%로 내 집 마련 가능하다. 보통 계약금 10%죠?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 5%는 계약자가 내고 5%는 건설사 보증으로 은행 대출 받은 다음에 요 이자는 어디서 낸다? 건설사에서.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220여 세대가 대출 부적격이 나왔다. 신용 점수가 낮아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5%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온다. 이거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부적격이 됐어요. 그러면 요걸 그 분양 취소를 해준다든가 계약서와 달라졌다든가 이런 상황이 돼서, 아니면 어떻게든 건설사가 다른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해주든가. 다만 저거는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뭐 개인이 좀 어느 정도 더 물릴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체 이자 니들이 내라. 니들이 부적격 된 건데 계약 해지도 안 된다. 니들 책임이니까. 그래서 대출 중단이 됐고요.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원칙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해서 계약금 연체이자로 받고 있어요. 믿었다가 당한 거지. 당연히 대출 될 줄 알고 대출 보장해준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대출 중단이 된 거죠. 이런 상황도 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 내준다는 소리예요. 대출 중단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출 회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DSR에 따른 회수가 일어날 수 있다. 과거에 LTV에 따른 회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LTV 상황이 어떻냐? KB국민, 그 다음에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4대 시중은행의 LTV 80%를 초과한 대출 채권 규모는 올 상반기 4조 9,223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초과분에 대한 회수를 하고 있지 않다. 왜 아직은 초과분에 대한 회수를 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하락했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간다고 부추기니까 집값 벌써부터 회수한다고 해서 집값 떨어져서 저 부실대출 더 늘리는 것보다 일단 다시 그 집값이 더 안 떨어진다면 언젠가는 갚을 테니까 기다리는 게 낫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집값 하락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저런 부분 다 회수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번에는 고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도 몇 건 안 되는 거래로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요. 떨어지게 될 땐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빠를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그 LTV 80%가 넘어가는, LTV 80%는요 지금 정부 한도가 잡아준 LTV죠. 그런 대출이 늘어나게 돼서 은행권에서는 회수를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회수 들어가는 거다. 과거에도 2012년 2008년에 떨어졌죠. 9년에 데드캣 바운스 났고 10년 11년 12년 3년째 떨어지고 있으니까 만기 때 LTV 우선 상환해서 만기 연장을 시켜주죠. 아니면 그나마 나왔던 대책이 뭐다? 신용대출로 전환. 이게 심각하니까 2달 만에. 근데 신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높은 금리인데, 그리고 지금은 DSR까지 적용된 상황에서 저게 쉽게 되겠느냐. 이런 것까지 보시면요 대출 회수도 멀지 않았어요. 대출 중단, 대출 회수 심각하죠. 대출 중단은 앞으로 은행권에서 점점 더 번져갈 것이고, 대출 회수는 결국에는 대출 중단 때문에 집값 하락이 번져가기 시작하면은 대출 회수도 더 번져갈 건데, 그 회수될 아파트들, 회수될 주택들의 그 대출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 이번에 박살날 때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가 아니다. 그때 40% 떨어졌으니까 코로나 전에 샀으면 40% 떨어진 것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다. 이딴 개소리에 속지 말아요. 그때도 40% 떨어진 거는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오른 만큼 떨어지는 거지, 떨어질 때는 무조건 40% 딱 정해져 있다.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무슨 투자를 하냐. 정신들 차려라. 지금 시장 답은 다 나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